자, 46번에 나와 있는 주제가 사이아나마이드라고 하는 어떤 화합물이 있는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사이아나마이드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아라.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아라. 근데 이 루이스 구조에는 질소 사이에 결합이 없다. 그럼 이 사이아나마이드에 가능한 공명 구조 또한 어떻게 되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루이스 구조 그리기니까 해볼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옥텐 룰에 맞춰 그립니다. 질소 결합을 빼고요. 옥텐 룰에 맞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탄소가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탄소는 전자쌍이 4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옥텟이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옥텟을 맞춰야 됩니다. 탄소는 결합선이 무조건 4개, 질소는 결합선이 3개, 뭐 이런 식으로. 오, 나쁘진 않아요. 오, 좋습니다. 자, 볼까요? 이 사이아나마이드의 요소 구조를 한번 해보면 그럽니다. 자, 구조가 이겁니다. 바로 탄소하고요, 질소 사이가 이중결합.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녀석이 바로 사이아나마이드의 입체 구조입니다. 네. 왜요? 그런가요? 네. 자, 한번 보실까요? 우선 첫 번째. 자, 이렇게 되면 이 질소의 형식자는 얼마죠? 왼쪽이요? 네, 요거 오른쪽 형식자는. 이 네. 형식자는 1 플러스가 되고요. 요 놈의 형식자는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어떤 공명 구조가 하나 나타날 수도 있냐면 이런 공명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면은 그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전자가 충분한 거예요? 전자가 충분한 거고, 플러스면 전자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요렇게 여기에 있는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가 탄소 쪽으로 전자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저 탄소가 다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 전자를 질소 쪽으로 다시 밀어내요. 그러면 얘 루이스 구조가 다시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질소하고 탄소가 3중 결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공명 구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좋아요. 이렇게 된다는. 근데 왜 일자로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왜 일자로 하면 안 돼요? H 반대쪽에 놓으면. 아, 우선 요거. 알겠습니다. 우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명구조는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다시 이놈이 요렇게 그리고 다시 이놈이 요렇게 하면 이 구조가 다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두 구조가 공존하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의 사이아나마이드의 공명구조입니다. 됐지요? 자, 공명구조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은 뭡니까? 공명구조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시그마 결합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파이 결합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명구조 속에서 어떤 결합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냐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결합선, 이렇게 표현된 결합선, 그리고 요 결합선, 요 결합선, 파란색으로 표현한 결합선들이 전부 다 시그마 결합선 이거죠. 시그마. 그래서 탄소, 질소 사이의 저 결합들은 절대 변하지 않고 다중결합으로 나타난 부분들만 이중결합이었다가 삼중결합이 되고 이중결합이었다가 단일결합이 되면서 시그마 결합은 변치 않고 저렇게 파이 결합만 변하게 되는 저런 것들을 우리가 공명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명구조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는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지금 아까 그렸던 루이스 구조를 그대로 그렸거든요. 근데 분자가 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 마이너스인 덕에 요 놈이 전자가 풍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덕에 요 놈의 수소가 어떻게 된다? 전자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질소의 비공허 전자가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고 저 수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시 이 질소한테 전자쌍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현상이 여기서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사이아나마이드 분자가 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얘한테 전자를 주고 이것이 얘한테 전자를 줬을 때
최종적인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어요? 얘는 이렇게 되면서 비공호 전자를 갖게 되고, 그 다음 비공호 전자 두 개에 여전히 마이너스. 이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앞서 이 빨간 수소가 이리 와서 파란 전자랑 결합하고,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녀석은 요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앞뒤에 색깔을 보시면 누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한 건지 아시겠죠? 자, 항상 플러스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수소한테 전자 제공을 하면 전자를 받아들인 수소가 다시 또 전자가 부족한 질소한테 전자 제공을 다시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운전하고 이 수소랑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 수소가 파란 전자가 이게 되는 거고, 이 빨간 수소가 이리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 붙어 있던 수소는 노란색 전자를 이 질소한테 내어놓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수소는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전자랑 결합을 했고, 이 빨간 수소는 노란색 전자를 내어놓고 최종적인 구조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세 분자 사이에서 끝나겠어요? 계속 일어나겠어요?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일어나면 이 자리에 또 누가 붙겠어요? 이 자리에 또 수소가 붙을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던 수소가 떨어져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누구겠어요? 요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엔 이걸 그린 애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랬었죠. 얘를 그렸다는 게 바로 이 반응의 결과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두 개를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문제 2번을 풀려면 요 구조보다는 요 구조가 조금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번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토토머예요? 예, 그래서 저 앞 구조에 대해서 이 녀석을 토토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토토머라는 말의 뜻은 이 합말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토토머는 관계를 뜻하는 말이라 이거예요. 이 녀석의 토토머가 이거예요. 혹은 이것의 토토머가 이거예요. 토토머 정확히 뜻이 뭐예요? 토토머의 뜻은 1번에 붙어있는 수소가 3번으로 가서 만들어진 구조를 토토머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순차적으로 이 질서에서부터 편의상 번호를 붙인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 1, 2, 3번을 여기서 그대로 유지해 보자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디에 있는 수소가 어디로 가요? 1번에 붙어 있었던 수소가 결론적으로 3번에 간 것처럼 일이 벌어지죠. 그런 현상을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반응이 모두 가능하다? 사실 역반응도 가능해요. 역반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나 3번에 있던 수소가 다시 1번으로 올라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가 올라온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의 토토머일 수도 있고, 요것이 다시 이 녀석의 토토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가 토토머의 관계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거를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쓰세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지금 호호호호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한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거기 잘 보시면 사실 답은 이거를 쓸 수도 있고 이거를 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문제에서 정말 원하는 답은 이겁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지금. 발표를 하는 거니까 이런 구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면 추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것만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경우는 사실은 좀 조금 별로 안 좋아요. 왜일까요? 즉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안 되고 이거를 주로 답으로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명구조를 그리라고 되어 있죠. 얘는 공명구조가 안 나타나요. 왜요? 공명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공명구조가 그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그마 결합 불변, 파이 결합 가변이어야 되죠. 그럼 시그마 결합이랑 파이 결합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네. 단일 결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이중결합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삼중결합이 있을 수 있죠? 아유 잘못 색깔을 바꿨어. 자, 삼중결합이 있을 수 있지요. 이럴 때 내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린 게 시그마 결합이고요, 빨간색으로 그린 게 파이 결합이에요. 그래서 단일 결합은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중 결합에서 하나가 시그마 하나가 파이예요. 삼중 결합에서는 하나가 시그마고 두 개가 파이예요. 그럼 저 시그마 파이는 어디서 온 말이냐? 기하학에서 온 말이에요. 그룹 디올이라고 하는 수학에서 온 표현인데, 원자들 사이에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대칭성을 가지고 구분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공유결합에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공명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관점에서는 누구? 시그마 결합은 절대 변하면 안 되고 공명구조는 이 파이 결합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공명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 파이 결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게 파이 결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새로 생긴 파이 결합이 이건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이 탄소, 질소 사이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거 시그마 결합이죠. 그리고 이중 결합으로 표현돼도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시그마 결합이죠.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질소, 탄소 사이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시그마 결합이고, 이 질소, 탄소 사이에도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시그마 결합인데 이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그러니까 공명구조를 그릴 때는 항상 시그마 결합은 유지하고 파이 결합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건 공명구조예요, 공명구조 아니에요? 얘는 공명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토머리제이션의 결과로 여기서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졌죠.
원래 여기는 시그마 결합 있었어 없었어요? 단일 결합 있었어 없었어요? 단일 결합 없었죠. 단일 결합 없다가 새로운 단일 결합이 만들어졌죠. 이건 시그마 결합이 유지된 거에 시그마 결합이 변한 거예요. 변한 거죠. 이건 공명 구조가 아니에요. 좋아. 목이다. 뭐 목이라고요? 뭐 있어? 아이 바보. 좀 더 참을 걸. 진짜. 잡았어요? 뭐지? 진짜 아깝다. 이거 목이 잡아야 되는데 이거. 엄청난데 이 목이. 좋아. 그냥 없어진 것 같은데요? 네. 어디 가는지 알아봤나? 좋아. 하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저거 비교해서 이렇게 삼중결합하고 자, 봅시다. 그럼 여기서 자, 이거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은 설명이 됐죠? 자, 여기 지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 이제 공명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공명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되려면 요렇게. 자, 여기 제시되어 있는 요 시그마 요 비공호 전달상 있죠. 여기는 요 비공호 전달상. 이게 자, 잘 보세요. 잘 봐.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생성을 할 수 있냐면 얘를 이리 보내고 얘를 이리 보내서 보이시죠? 보내서 이런 식으로 공명 구조를 그려보았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질소는 형식자나가 1 플러스고 여기에 있는 이 질소는 형식자나가 1 마이너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식의 공명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여기에 없던 파이 결합이 새롭게 만들어졌죠. 그럼 없던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려면 제시된 전자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여야 되냐면 PZ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여야 공명 구조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질소에서는 얘가 PZ 오비탈이 아니고 sp2 혼성 오비탈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이 주어진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전자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소가 이중결합 단일결합의 비공호전화쌍이 항상 있는 경우는 뭐에 참여할 수가 없다? 혼성 오비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공명 구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뭐 또 다른 공명 구조라고 하면 사실 뭐가 하나 가능하냐면 이런 게 하나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고 뭐가 하나 가능하냐면 여기 있는 요 전자쌍이 여기 있는 이 전자쌍이 질소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이 비공호 전자쌍이 이게 이 탄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요 전자쌍이 질소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요렇게 억지로 그리자면 이런 공명 구조도 하나 가능하긴 하거든요. 여기 있는 흰 전자쌍이 탄소 쪽으로 가고 기존에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탄소 쪽으로 가고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질소 쪽으로 가게 그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건 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겠죠. 왜?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즉 여기에서는 옥텟을 만족시키면서 루이스 그 뭐냐면은 공명구조를 그리기도 힘들고 p 오비탈에 지금 비공허 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공명구조에 포함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얘를 그려버리면 공명구조를 그리기가 여러모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이 녀석을 답으로 하면 공명구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명구조로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되시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완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따다. 근데 네. 공명구조라는 게 네. 교육과정에 나와요? 공명구조의 그 교육과정에 비슷하게 나올걸요? 어떻게? 루이스 구조를 다양하게 그려보라. 예를 들면은 요런 거 본 적 있어요? 혹시?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이게 공명구조예요. 앱캠에서 나와요. 네, 이게 공명구조거든요. 그럼 이런 구조를 우리가 벤진이라고 하잖아요. 벤진 구조는 배웠죠. 그러니까는 요 자리가 탄소고 여기에 수소가 붙어있는 거. 그럼 여기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일결합, 이중결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마치 뭐인 것처럼 얘를 뒤집어 그린 것처럼. 그런데 이 뒤집어 그린 이 화살표가 이게 공명구조의 개념이에요. 그럼 교과과정 속에 이런 그림이 하나라도 나오면 교수들은 이걸 배운 줄 알고 그냥 내요. 그래서 훈련이 좀 필요하답니다. 쌤 근데 네. 말단에 있는 이 질소는 네. 하나를 피제트 오비탈에 있는 걸로 가정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는 왜냐면 이게 그 여기 있는 이게 비공허 전자의 위치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 비공허 전자의 위치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는 사람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전자는 사람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쌍이 두 쌍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여기도 VS-EPR을 적용해서 여기하고 여기가 120도 언저리다라고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 전자쌍과 전자쌍 사이의 각도가 몇 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전자쌍이 한 쌍만 있고 어떤 원자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각도가 규정된 곳에서는 이 각도 때문에 이 녀석의 혼성 오비탈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단에 이렇게 비공허 전자쌍만 있는 경우는 이 질소를 중심으로 각도라는 게 규정이 돼요, 규정이 안 돼요? 규정이 안 돼서 사실 이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전자를 PZ축에, 그러니까 PZ 오비탈에 배치시켜도 상관이 없어져서 여기에서는 공명구조를 의미상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아주 화학을 많이 배워야 알 수 있는 거라 뭐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공명구조를 그리기 유리한 요 놈의 구조로부터 요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중요한 힌트가 거기 이제 2번이거든요. 2번.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같이 풀려면 어쩔 수 없이 저 1번의 답을 저거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화학에 대한 이해가 좀 깊으면 이걸 금방 표현할 수 있으나 유기화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안 해봤다면 어쩔 수 없이 1, 2번을 같이 가지고 문제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번이 또 어떤 힌트가 되냐면 요게 2번의 힌트가 됩니다. 자, 이제 중간에 지울게요. 토토모리제이션은 당장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이거는 토토모리제이션은 답을 하지 않아도 이 문제 충분히 그냥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의 예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번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멜라민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멜라민 합성. 자, 이 녀석에 대한 반응식을 한번 보시면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분자의 사이아나마이드가 결합한 3중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3중 화합체 찾았어요? 찾았어요? 거기 글 읽어보시면 세 분자의 사이아나마이드가 결합한 3중 화합체 멜라민. 첫 번째 문장 찾았습니까? 그럼 자, 얘를 한번 보시면 지금 얘 구조가 사이아나마이드가 요건데 이 녀석의 화학식을 탄소, 질소 2개, 수소 2개 라고 한다면 이게 몇 개가 모여서? 3개가 모여서 바로 거기에 탄소 3개, 수소 6개, 질소 6개, 수소 6개의 멜라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멜라민의 특징에 어떤 말이 있냐면 자, 거기 잘 봐요. 이 멜라민은 벤진 화합물과 유사한 형태. 찾았어요? 첫 번째 1. 벤진과 유사한 형태. 그 다음 두 번째 육각고리형 골격.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칭성이 좋은 분자. 이런 힌트들이 있죠. 이런 걸 조합하여 이 녀석을 합성하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 알죠? 자, 그러면 벤진과 유사한 형태의 육각고리형 골격이고 대칭성이 좋은 분자다. 라고 하면 얘 여기서 어떤 합성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봅시다. 탄소에 질소에 비공유 전자에 여기에 짜잔, 이게 앞서 그린 저 사이아나마이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거 거꾸로 그려야지. 마지막으로 질소에 이렇게
형식 변화가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그다음 요 질소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이죠. 자,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인 녀석이 이 탄소한테 전자를 던집니다. 그러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파이결합 전자 하나를 질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비공호 전자가 또 탄소한테 전자를 던집니다. 그럼 얘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전자를 질소 쪽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 얘가 또 탄소한테 전자를 던지겠죠. 그럼 이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질소 쪽으로 전자를 던집니다. 그럼 이때 새롭게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화학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멜라민이고 그 구조가 보시다시피 요렇게 맞나? CN 오케이. 자, 이런 식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와. 자,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파란 전자 있죠. 요거 이게 1이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파란 전자가 1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란 전자가 1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각 탄소마다 뭐가 붙어 있냐면 NH2 각 탄소마다 NH2 각 탄소마다 NH2 그리고 이 탄소하고 질소 사이에 파란 노란색 전자가 질소 쪽으로 이동했다고 했죠. 그게 여기 배치되죠. 알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놈을 뭐라고 부른다? 멜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보시면 뭐랑 유사하게 생겼어요? 육각고리 골격에 대칭성이 좋고 벤진과 유사하죠. 와. 그래서 나타난 화합물 얘를 멜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멜라민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사이아나마이드의 구조를 저렇게 잡아야 이런 대칭적인 구조를 기하학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네요. 즉 뭐냐면 옥텐룰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육각고리 구조를 만들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근데 이렇게 막 약간 막 이렇게 공격해서 하는 반응을 상상해 보라는 거겠죠. 우와.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상상. 육각고리를 만들려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거겠죠. 전자를 주냐 마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전자를 주냐 마냐는 모르겠지만 어찌건 최종적으로 뭐를 다 만족하고 있어요. 옥텟을 만족하고 있죠. 옥텟을 만족하는 탄소 6개, 질소 6개, 수소 6개 화합물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어디 출발로부터? 여기 출발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설명을 위해서 이 전자가 이리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탄소 3개에 질소 3개로부터 대칭적 구조를 갖고 육각고리를 갖고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질소에 또 사실은 흰색의 비공호 잔쌍들이 여전히 있죠. 그건 여기에서 이렇게 비공호 전자로 남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은 걸 요걸 멜라민이라고 합니다. 좋아. 그러면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우선 이렇게 실제로 전자쌍이 어떻게 이동해서 유기화학적으로 결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치더라도 화학원 과정에 옥텐룰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 옥텐룰을 토대로 이거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화학2에 어떤 교과 과정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수소결합이 나오죠. 수소결합을 통해서도 이걸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어떤 분자가 또 하나 소개가 되냐면 사이안유릭 애시드라고 하는 게 거기에 그 사이아노유레이트라고 하는 화합물이 하나 거기 소개가 돼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 사이아노유레이트 같은 경우 이것까지 이제 뭐냐면 사이안유릭 애시드까지 이게 뭐냐면 그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사이안유릭 애시드의 구조를 거기에 문제에 줬어요. 보이시죠? 그럼 거기에 있는 사이안유릭 애시드하고 지금 여기서 그린 멜라민이 수소결합이 가능한데 그 수소결합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릴 수 있겠어요? 그려볼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준다. 자, 세 번째는 수소결합 모델. 자, 그러면 저기서 만들어진 멜라민을 여기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게 앞서 그린 사이아누릭 애시드죠, 그렇죠? 앞서 그린 멜라민이죠. 질소에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쪽은 그냥 당장 편의상 NH2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질소마다 다 이렇게 비공허전쌍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이아누릭 애시드라고 문제 제시가 돼 있죠. 그럼 사이아누릭 애시드를 여기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는 게 이게 사이안유릭 애시드라고 이제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앞서서 그린 멜라민하고 이 사이안유릭 애시드하고 수소 결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릴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질소, 산소 사이에 수소 결합이 나타나죠. 질소, 산소 사이에 수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뭐가 가능한 거예요? 수소 결합이 가능하죠? 그 다음 질소, 질소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소가 들어있죠. 그 수소가 하필 또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비공허 전자를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또 가능하겠죠? 그리고 질소, 산소 사이에 또 수소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또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연히 각도는 몇 도? 각도 몇 도? 180도. 각도 몇 도? 180도. 각도 몇 도? 180도. 그러면 이게 고등교과 과정에 나오느냐? 이거 고등교과 과정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이거 고등교과서 이거 이 그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 그림이요? 정확하게 이 그림은 아니고 고등교과서에 뭐가 나오냐면요. 통합과학인가 나올 거예요. ATGC. ATGC. 우와. 핵산 있죠, 핵산. 아니 근데 핵산 있죠, 핵산. 핵산 거기 뒤지시면 아데닌, 사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의 수소 결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반박할 수는 없는데 진짜 짜증나.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이게 고등교과 과정과 관계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서울대 교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거 배우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 통합과학에 이거 나오거든요. 통합과학에 이 그림 나와요. 그리고 이게 수소 결합으로라고 다 그려져 있지만 그리고 직선으로 다 수소를 좀 그려져 있거든요. 오늘 통합과학 교과서 가서 보세요. 통합과학 교과서에 보시면 핵산 구조 좀 나오잖아요. 핵산 구조. 핵산 구조 나오죠. 핵산 기억은 나요? 핵산? 네. DNA, RNA. 그 DNA, RNA
생물 시간에도 배우지만 통합과학 시간에도 한 장면 나오잖아요. 한 장면. 그러면 서울대 교수들은 한 장면 나오면 다 배우는 거로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서 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네. 그럼 벤젠 그림도 있네. 대칭적이네. 그러면 세 개를 합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전부 다 옥텟은 만족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출제된 문제가 46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그다음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렸어요? 다 한 사람들은 한 장 넘겨서 47번을 해볼게요. 3번 있는 거 같은데. 자, 3번은 이걸 확장해서 그리면 돼요. 뒤에 해설지가 있거든요. 뒤에 해설지가 있으니까 보시면 그냥 어떻게 그린 거냐면 3번은 이거예요. 자, 그럼 수소결합 여기만 되겠어요? 수소결합 여기만 되겠어요? 이쪽으로 되겠지. 그걸 그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그냥 사이안 유리가 있을 여기만 있겠어요? 아니면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소결합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계속 확장해서 그리라는 거예요. 그게 3번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필기다 한 사람은 47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47번은 훨씬 할만하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못 풀 거예요. 네, 그게 47번. 훨씬 이건 쉬운데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은 몸미 하는 문제가 47번. 47번. 이런. 자, 오늘은 수소결합 대회예요. 47번도 수소결합이야. 그렇죠? 47번도 수소결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저 맨 처음에 저거 사이아나마이드 구조 같은 것들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못 그린다고 하더라도 수소결합과 관련된 특징만큼은 오늘은 꼭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수소결합은 항상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소결합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 47번이에요.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47번 한번 봅시다. 아이, 다 먹었네. 좋아. 자, 지금부터 이제 가연아 지고 되겠어요? 네. 가연아 지고 되겠어요? 가연이 가유. 좋아요. 형제 같아. 가연이 가유. 가연아. 가연이 동생이 누구게요? 가연이 동생은 누구게요? 가은이. 가연이 동생 있어요? 네. 그 가연이 동생은 이름이 뭐예요? 몰랐어. 설마 가은이에요? 아니요. 그래, 큰일 났다기보다는 나 놀랄 뻔했네. 가연이 동생은 누구예요? 진호요. 진호? 뭐야, 거기가 없잖아. 뭐야, 완전 다른. 여자도 있어요. 여동생도 있어요? 여동생은요? 민경이요. 아예 돌림자를 안 쓰는. 그러네요. 진호와 민경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집은 가연이, 가은이. 네. 자, 어쨌건 헷갈리시지 않아요? 그럼 부를 때? 뭐 오래 살다 보니 다 살다 보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자,
자 이제 준다잉. 어디 투석이로 또 간다잉. 간다잉. 이야. 자 47번. 이 또 수석여라. 수석여라고 진짜 뽕을 뽑는 거죠. 자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는 빵점 방지용 문제가 하나 붙어있네요. 예, 바로 1번. 25도씨 순수한 물 0.1리터에는 평균적으로 몇 개의 이온이 존재하는가? 이 숫자 두 개로 답하시오. 1번은 바로 이겁니다. H2O의 오토 아이오니제이션. 자, 우리말 번역 자동 이온화라고 어제 한번 나왔던 단어죠. 자, 그래서 반응식을 살펴보면 H2O의 일부가 물속에서 H 플러스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평형상수가 하나가 존재하죠. 이 평형상수의 존재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두 이온의 농도의 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KW 이름 뭐임? 요 이름 KW 이름 뭐임? 이름 바로 물의 자체 이온화 샹슈. 알겠죠? 물의 자동 이온화 샹슈. 이렇게 이제 부르시면 됩니다. 그게 뭐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평형 상태에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농도 곱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값이 얼마로 알려져 있죠? 보통의 온도에서 10의 마이너스 10 발생이죠? 그리고 이때 중성 상태에서는 H 플러스 농도하고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중성 상태에서는 같지요? 그러니까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 쓰기에 같으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모르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총 이온 농도, 총 이온 농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배의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 왜냐면 이것도 이온이고 이것도 이온이니까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거기다가 뭐 부피도 좋네요. 그럼 4 총 이온 몰수.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에다가 그때 용매 부피 뭐 물 부피 0.1리터. 그러면 두 개 곱해버리면 값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 농도하고 리터 곱하면 뭐가 되죠? 몰 농도하고 리터를 곱하면 그게 바로 모르가 되죠.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 개수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모르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아보가드로스로 바꾸어주면 뭐 계산하면 개수가 나오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냥 물의 자동 이온화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maybe 그냥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뭐 이렇게 첩자하는 사람이 오케이 됐어요 하고 뭐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 곱하는 거 뭐 일도 아니니까요. 자, 요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2번부터. 2번부터. 자, 이거는 뭐냐면 물의 전해질 녹이기입니다. 전해질 녹이기.
자, 전해질의 말의 뜻이 뭐예요? 물에 물에 녹아 이온화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들이 전해질의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뭐 NaCl, 뭐 NgCl2 뭐 이런 예들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자, 거기에 물을 얼마 준비했다고 했나? 물을 1리터 준비하고 여기다가 MgSO4 자, 맥니지움 설페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맥니지움은 몇 가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2 플러스 SO4는 2 마이너스. 자, 얘네는 기본적으로 물에 잘 녹는 애들입니다.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놈들을 여기에 이제 물에다가 붕덩붕덩 넣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전체 부피변화가 Y축이 부피고 X축이 집어넣는 MgSO4 질량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조선이 있는데 처음 부피 1리터 1리터 그럼 여기다 막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문제는 서울대 화학과 서정상 교수가 실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실제 이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를 화학교육학회 뒤에 발표한 논문에 수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에 실제로 이 실험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출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고등교과 과정에 들어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들어가죠. 실제 실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실험에서 고등학생들이 같이 해서 나온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고교 교과 과정에 정확하게 남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도 안 해본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부피 변화 네. 부피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버럭버럭버럭 처음엔 안 넣었을 때는 1리터죠, 그렇죠? 넣는다. 어떻게 되느냐? 몰라. 이렇게 오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대박. 자,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이상해요, 당연해요. 이 부분은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막말로 물 1리터 있는데 MgSO4 1톤 넣어서 1톤. 그럼 다 녹기나 하겠어요? 다 녹지도 못하겠어요? 다 녹지도 못하고 이만큼 쌓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연히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커지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포화용에도 이상으로 집어넣게 되면 넣는 족족 그냥 많아지겠지. 근데 관건은 바로가 이겁니다. 초반에 부피가 살짝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저걸 설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얼음의 부피가 더 큽니까? 물의 부피가 더 큽니까? 얼음 부피가 더 크죠. 그리고 얼음의 밀도가 더 작죠. 왜? 왜 얼음이 됐을 때 밀도가 더 작고 부피가 커진다고 했죠? 아까 했었잖아요. 바로 결합각 제한 때문에요.
수소결합의 결합각 제한 때문에 수소결합이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중간에 빈 공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은 수소결합을 잘하면 잘할수록 결국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물과 얼음에 비교를 했을 때.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1. 이온이 첨가될수록 H2O 분자 간 수소 결합 개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왜? 왜냐하면 이온과 H2O 간 인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랑 손을 잡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윤이랑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손을 내가 다시 지호랑 손을 잡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의 손을 어떻게 해야 다른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기존의 손을 놔야 다른 손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온이 없을 때는 물 분자끼리 수소 결합을 잘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온이 들어오면서 물 분자 사이 수소 결합이 파괴되고 물과 이온 사이 인력이 더 강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 결합 개수가 줄어들수록 물의 부피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소결합을 잘할수록 부피가 늘어나니까요. 수소결합을 못하면 부피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전해질이 들어오는 초반에는 부피가 살짝 줄어듭니다. 근데 그게 뭐를 지나게 되면 포화 용해를 지나게 되면 포화 용해도 상황을 지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고체가 녹질 않고 계속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장 최소로 이 부피가 줄어드는 여기가 MgSO4의 포화 용해 순간인 거죠. 그러면 이걸 넘어서면서 그때부터 계속 부피가 증가하죠. 이거는 뭐겠어요? 이 이후에 MgSO4가 계속 석출돼 버린 거예요. 안 녹고. 그러니까 넣는 족족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넣는 족족 부피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아시겠죠? 예?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HCl 수용액 50ml. 거기 뭐 농도도 나와 있습니다만 농도도 뭐 이렇게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피가 중요한데 요거와 NaOH 수용액 50ml를 섞으면 최종 부피 어떻게 될까요? 최종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선택지는 이겁니다. 1.
미만 2 100 3 100 이상 뭐 초과 세 개 중에 고르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로호로호로가 이겁니다. 부피가 조금 더 불어납니다. 왜일까요? 수소그램 생기. 왜냐하면 중화 반응 때문에 용액 내 이온 개수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HCl에는 어떤 이온이 있어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잖아요. NaOH에는 OH 마이너스 이온하고 Na 플러스 이온이 있잖아요. 두 개가 반응하면 어떤 이온들이 사라지겠어요? 어떤 이온들이? OH 마이너스 H 플러스 이게 사라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 덕에 용액 내 이온 개수가 줄어들면 이온이 줄어드니까 H2O 분자간 뭐가 나타나겠어요? 수소 결합의 개수가 다시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수소 결합이 많아질수록 빈 공간이 생긴다 그랬어요? 안 생긴다 그랬어요? 생기면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알겠죠? 근데 애초에 저렇게 따로 있을 때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어디에? 그냥 네. HCl이랑 NaOH 안 섞고 그냥 각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있을 땐 수소 결합이 일부 당연히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 왜냐하면 HCl하고 NaOH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용매가 물이니까 물이 좀 더 많죠. 그렇네요. 물이 좀 더 많은데 제가 중화를 시키면 기존에 조금 있었던 이온들마저도 더 없어져 버리니까 그만큼 수소 결합의 개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피가 살짝 불어요. 살짝 불어요. 그런데 저런 중화 적정 문제에서는 보통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50ml, 50ml 섞으면 전체 부피가 100으로 놓고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00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커져요. 근데 그것도 심각하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심각하게 커지지는 않는데 뭐 실제로는 100, 101, 102 이 정도로 살짝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계산 과정에서는 무시하는 걸 실제 교수가 학생들이랑 실험을 해서 그걸 확인한 거예요. 우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오케이? 됐다. 자, 오늘 뭐 댁에 가서 공부를 좀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하는 문제들은 몇 문제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해봅시다 해서 9페이지 17번 9페이지 17번 9페이지 17번 9페이지 17번 찾았어요? 9페이지 17번 그 다음 20번 21번 20번 21번 20번 21번 찾았어요? 그 다음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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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중요한 게 많았는데 40번 40번 그리고 41번 41번 그래서 요 정도는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냥은 아니고 해볼만 할 거예요. 어느 정도 해볼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일 봅시다.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